자, 엔비디아가 이제 빅테크의 로봇 전쟁에 참전을 했다는 건데 뭐냐면은 그 엔비디아의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토르. 아니, 보면 하여튼 미국 빅테크들은 다 영화에 나오는 이름들 참 많이 있어요. 뭐 하여튼 제슨 토르를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이유, 이상적인 이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이유.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이제 로봇 사업에 들어가야 되느냐. 첫째,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AI 칩의 대명사가 돼 있죠. 엔비디아가 없으면 AI 칩을 못 만들고 AI 칩이 없으면 AI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AI 칩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칩을 만드는데도 반도체가 들어가지만 반도체라는 데는 이제 표준적으로 딱 벽돌 그냥 딱 정해진 직사각형 벽돌 그냥 아무데나 끼우면 딱딱 들어가는 이런 벽돌이 있는가 하면은 딱 모양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폼 좋게 만들어 끼워 넣는 주문형 벽돌도 있는 거죠. 반도체도 이제 그 범용 디램이 있고 주문형 파운드리가 있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범용에서는 삼성이 있고 SK가 있듯이 엔비디아가 있고 AMD가 있고 딱 요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이 있고 대만의 모리스 창이 세운 회사가 또 있고, 마찬가지로 AI 칩의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브로드컴이 또 이제 경쟁자로 지금 확 떠올랐죠. 문제는 이제 그 AI 칩에서 AMD하고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지금 AI 칩의 최대 구매자들이 이제 무슨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는 얘들이 이제 브로드컴까지 들어가고 배트맨이라 그러더만요. 얘들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엔비디아 장사만 시켜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안 줘버리면 자기 일이 꽉 막혀버리니까 이거 의존도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이걸 넓히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AMD에다가 주문 주고 브로드컴에다가 주문 주고. 엔비디아로서는 지금은 뭐 걱정할 거 없이 잘 나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잘 나갈까? 이게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장사만 갖고는 못한다. 요 넥스트 스텝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넥스트 스텝이 뭐다? 로봇이다. 실제로도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AI의 궁극은 로봇이다. 손발 관절을 움직이는 것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그게 터미네이터죠. 이게 결국은 사이보그가 되는 거고 AI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로봇 시장은 이미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특히 테슬라 같은 데는, 이거는 테슬라는 오만 지금 미래형 산업을 다 엮여 있는 걸 다 지금 섭렵하고 있죠. AI를 포함해서, 로봇도 포함해서. 이런데 결국은 로봇으로 갈 수 없다는 그 미래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결국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음 AI의 다음 먹거리는 로봇이라는 이런, 그러다 보면 조만간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로봇 시장이 5년 안에 2배가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제 AI 기술이라는 게 결국 현실에 적용되려고 그러면 로봇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내 기업 중에는 로봇의 개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그야말로 로봇 정도이지, 지금 이미 다른 기업들은 이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관절을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움직일까, 그 다음에 이족 보행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할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좀 더 이제 그거 궁극적으로는 AI가 이거를 컨트롤하는, 아까 방산 얘기를 하면서도 했지만은 껍데기가 있어봤자 소용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뇌가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계가 이다지도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 보면 좀 답답한 거 아닌가 하기는, 우리 정치만큼 답답할까 싶긴 합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얘기까지 하고요. 자, 작년에 수출이 6,838억 달러, 6,800이 넘었는데 사실은 7,000이 안 된 게 더 가까운 대목이다. 사실은 작년에 전 세계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쫙 올라간 흐름이었는데 우리 주가만
동안 그랬었고, 사실 우리 주가가 그렇게 헤맨 데는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은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종목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예컨대 뭐 어떤 나라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있던 어떤 기업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나라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 나라의 정치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그 나라에 그게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그 나라에 돈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그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국민들한테 미안해해야 되고 기업인들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작년같이 좋은 판에서 6,800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6,800 밖에 못했다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글로벌 톱6 기대라는 건데, 이건 이제 달러 단위라서 좀 액수가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보면은 4등하고 5등하고는 6,800대 5,200 좀 차이가 나죠. 근데 5등하고 6등은 5,200대 5,000 거의 100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좀 따라갈 만 했는데,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였거든요. 해볼만 했는데 우리가 좀 못했다는 것이고, 이탈리아는 단순히 이겼고, 근데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이니까 꽤 괜찮다. 근데 문제는 작년은 어쨌거나 그랬다. 근데 내년에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추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무역 흑자가 2020년에는 166억 이게 달러였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556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야말로 그래프가 가파르죠. 이게 뭐 잘 되는 나라의 무슨 주가지수 그래프 같은데, 우린 주가지수는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 왜냐면은 사실은 2018년, 2020년 요 즈음에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중국하고의 무역 비중이 엄청 컸었는데 중국하고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미국하고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급증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즈음에 이제 여기서 갑자기 크다가 여기서 또 한번 퀀텀 점프를 하죠. 퀀텀 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짓는 거죠. 근데 공장을 지으면은 거기다 공장 건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공장 지으면서 앞으로 거기서 만들 그런 거지만은 국가 대 국가로 보면은 우리가 그 장비를 미국에 수출하는 게 돼요. 사실은 그런 게 또 여기서 상당히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빵 늘어나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가 어디 보자 어떤 놈을 손봐줄까 그런 게 딱 이 무역수지 대국들이에요. 딱 거기서 보면 한국은 부자 나라다. 트럼프가 입만 열면 하는 나라죠.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요. 우리 돈 뺏어서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어서 부자 됐다. 이 숫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어거지로라도 이 수치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일단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산유국이 어딜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산유국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대충 중동 쪽이 생각이 나죠. 근데 아닙니다. 1등이 미국이에요. 2등이 러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는 한 3등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게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게 이제 저기에서 그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죠. 이 만들면서 기름을 이제 미국이라는 변수가 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산유국으로서 미국의 위상과 중동 국가들의 목소리의 크기, 이게 정확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름 생산 능력을 일부러 좀 남겨놨었어요. 그 동안에는 중동은 그냥 미국 손바닥 위에서 노는 그냥 인형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이후에 쫙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1970년대 이제 미국도 이제 저 생산 설비를 늘릴 수가 없게 됐어요. 풀가동해서 석유를 쫙 다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석유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중동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요즘에 중동 국가들이 또 깨갱깽하고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게 미국이 다시 기름을 쫙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오히려 1등의 산유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오페크도 오페크 혼자서 목소리를 못 내니까 러시아까지 묶어갖고 오페크 플러스 그러고는 억지로 이제 미국만 왕따시킨 나머지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힘을 모으려고 그래도 좀 힘이 좀 딸리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같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에너지를 다 중동산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산유국 그러면은 딱 사우디가 떠오르는데 미국이 있잖아. 미국이 있어. 그러면은 당장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대왕고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뚝 떨어져요. 기름 이거는 무역수지 흑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름을 수입을 해버리면 이거 뚝 떨어집니다. 이걸로 낮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의 영역. 여기 이렇게 갑자기 뛰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물건 만들려고 거기다가 기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은 거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일이에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장사꾼이고 첫 번째 일단 고집불통이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몰라서 트럼프인들 그런 사정을 과연 모르겠느냐. 이거 숫자 장난? 이거 기름 사가지고 이 숫자 줄일 수 있는 거? 그거 트럼프가 모르겠느냐. 그리고 이 숫자 속에는 그런 속임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약간 오해의 여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트럼프가 모르겠느냐. 그 설명과 그 다음에 그 숫자 노름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지금 가장 큰 숙제인 거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자, 눈에 얘기하지만은 국제관계는 궁극적으로 안보관계입니다. 안보관계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경제관계는 그에 딸려오는 것. 국내 삶은 경제가 우선이고 정치가 나중일 수 있지만은 국제관계는 철저히 정치가 우선이다. 그 점에서 지금 정치의 부재가 사실은 굉장히 아픈 대목인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최대의 수출 성과라는 게 사실은 독이 된 상황이다. 내년에는 수출도 일단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놈의 최고의 수출 성적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로부터 받는 압박만 세질 것이다. 문제는 이 산업 경쟁력마저도 우리가 흔들흔들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덕의 최대 수출인데 인재는 뺏기고 정책은 답보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도 안 해줘. 인재는 뺏기고 있어. 어쩔 건.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제조강국 코리아의 생존기간은 앞으로 기껏해야 5년이다 라는 기획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린 건데 지금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7년 전에는 26.8%였다. 한 30% 가까이 됐다. 지금은 20%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중국을 굉장히 가깝게 여기면서 중국이 물건 안 사주면 우리가 망한 줄 알게 됐는데 아니다. 이미 지금 중국에서 다 빠졌다. 이미 빠진 상태다. 여기다가 위안화 절하가 되면은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듯이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환율 조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힘들어질 수. 한국 경쟁력 더 추락하고 사면 추가가 된다. 더구나 기술적으로는 지금 다 따라잡혀. 간밤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다가 지금 다른 기사들 때문에 빠진 게 뭐였냐면은 어제 간밤에 1월 1일에 시진핑의 신년사, 그 다음에 푸틴의 신년사가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지금 처해진 상황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일단 그 취업난이 심해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기업들이 왜 안 들어가느냐? 원래 그 기업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먹여 살리는 회사들인데 지방정부 자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돈이 없어. 지방정부는 왜 돈이 없느냐? 지방정부가 돈이 있을 게 뭐 있겠어요? 중국이 제일 많은 게 사람하고 땅덩이인데 땅덩이를 팔아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해요. 근데 부동산 사업이 안 돼. 이게 그러면서 부동산 사업 침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엉켜있는. 그래서 중국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 시진핑 신년사에서 뭘 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술 경쟁력. 이걸로 단칼에. 그러니까 고리를 부동산으로부터 쭉 시작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기술 경쟁력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역행을 시켜보려고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방향을 돌려보려고 딱 시도하는 게 그게 바로 그냥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투입해서 기술력 개발에 다 쏟아붓는다. 그 결과물이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하고는 앞으로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고 기술력은 좋아지고 우리 앞으로 중국하고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하고 생각하던 중국은 사람 싸고 그 다음에 뭐 물가도 낮고 하니까 거기 가서 싸구려 만들어가지고 딴 나라를 팔 수 없다. 중국에 양말 하나만 팔더라도 10억 개다? 또 없다. 걔네들은 양말 10억 개씩 이미 만들어서 차고 넘치게 신고 있다. 중국에 그런 거 팔아갖고는 장사 안 된다. 중국을 만약에 상대로 공략을 할 거면 애시당초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말도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전략의 기본 틀을 깰 거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역시 중국이다. 세판짜기 미국, 그래도 중국이 아니라 그래도 미국이다. 세판짜기 미국과 협력 강화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당장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조선 얘기했듯이 조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전 세계적인 분업체계였는데 전부 다 미국이 자기 손 안에 꽉 틀어주려고 그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그냥 우리도 원오브댐으로 우리 원래 니네 편이잖아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문제는 복잡해요. 여기 이제 이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빼고 결국은 이제 그 안보 동맹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전환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동맹 체제의 강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지금 중국의 국가 전략하고 우리가 좀 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달라요. 가용하는 시장의 크기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을 키우고 가용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철천지 원수인 일본이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숙제를 겪고 있어요.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는 시장이 넓어요. 그래도 그래봤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애들이 벌리는 게임에 비하면은 세 발이 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 지도 펴놓고 나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들은 그냥 묶어서 한 나라로 살아도 큰 문제도 없어요.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실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안 되면은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